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홍미영입니다. 예, 사실 오늘 객석이 없는 이런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토론회가 저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런 다양한 경험들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지금부터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 부산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올해 부산광역시가 제3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서 중앙의 정책 기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바다TV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나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안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의견은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반영될 것이고 또 부산시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부산광역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우리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연구를 또 수행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또 개최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향수 부산 여성가족개발 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참석하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전영주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토론자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부산시 시민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출산 종합계획 공청회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해봤던 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전에는 꿈도 못 꿔봤던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꿈꿔왔던 아이 키우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정 목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계에도 올해 혼인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올해부터 이제 점점 더 출생률은 더 낮게 나타날 거라고 이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아이와 아이들의 부모가 행복한 우리 부산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은 앞으로 바뀔 노말을 이렇게 전망하면서 그런 과제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에서 부산 아이 다 같이 키움이라는 정책으로 보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온종일 아이 돌볼 수 있었고 차액 보육료도 지원했고 또 등등의 이런 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또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는 큰 성과도 거두는 그런 아이 돌봄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이 어린이집만으로 되지 않는 초등학생들까지 학교 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청년 분야의 정책도 있었지만
또 우리 직접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을 주택 융자라든가 대출 이자 지원들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들은 더더욱 일자리나 주거나 어려움을 겪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결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게 우리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전문가님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을 쌓아오셨던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그 토론회처럼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토론회 또는 이제 뭐 연구 발표들은 전국 각지에서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보면 크게 쟁점은 세 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느냐.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우리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점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부의 어떤 편중이라든지 재분배 문제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가 확립이 안 됐는데 과연 아이를 낳고 길렀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하겠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여성들, 청년 여성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유도하듯이 말하지 마라. 또 겁주듯이 말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세 가지 쟁점을 이제 보면 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우리가 오늘 종합 계획을 이제 그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이 주제나 이 영역에 또는 이 일을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의 문제를 1차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을 그동안 내부적으로도 토론하고 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어떤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회는 노동 중심의 사회가 되니 일을 해 나가면서 이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좀 지원해서 그런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근데 청년들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 차원에서나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이제 삶의 조건을 노동 중심의 있던 생애 주기에서 다양한 어떤 그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는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개발되고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배우자와 또는 뭐 지역사회와 국가가 그 양육의 책임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우리 문제의 또 해결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을 바꾸어 나가는 단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런 그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관점 또는 필요한 또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또 재점검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신 참석자 및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종합 토론이나 그 패널들이 그 온라인으로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서 현재 이 자리에는 기본 그 발표 토론자인 패널들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오늘은 신라대 전영주 교수님, 그리고 부산광역시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부산연구원 김경수 선임위원님, 그리고 동서대 김영미 교수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상임대표님, 인구보건복지협회 황인경 부산지회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여성가족개발원 문정희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발표 부탁드립니다. 부산 종합계획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문정희입니다. 저출산은 삶의 질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광범위하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 나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더 나은 정책에 대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연구 내용 그리고 저출산 원인과 현황, 4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중앙과 부산의 관련 법, 조례에 의거해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은 전반적인 저출산 정책 현황과 현황, 수요 분석을 통해서 4차 종합계획 방향과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부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11월에 보고서 발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부산시가 최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출산 원인과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출산 종합계획은 그간 저출산 대응에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들로부터 타당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결혼과 출산을 이혼과 편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개인주의 확산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인구 변천 이론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사회 변화의 흐름 그리고 가치관 이면에 있는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 고용과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시장 그리고 가족 내에 성불평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에 주목하면서 성평등 규범의 사회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새로운 사회 역할에 조응하는 정책을 발달시킨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여성들은 삶의 전망이 기존 가족 중심에서 노동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따라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기존 이론들에서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과학적으로는 젊은 여성 인구 수가 감소하고 만호나 만사나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성차별, 교육에서의 경쟁, 높은 주택 가격, 돌봄 공백 등이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등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관해서는 실은 영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영역이 나아가야 될 정책 과제에 대해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동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분야는
근로문화 개선,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감도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거 분야는 자녀 출산과 연동된 주거정책, 그리고 주거시설 내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 공공주거 서비스의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육 돌봄 분야는 돌봄 서비스와 지뢰 확대, 그리고 돌봄 공동체의 활성화, 돌봄 지원 체계의 합리화, 그리고 국공립기관 등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공교육 강화와 교육재정 불균형 해소 문제를, 그리고 아동과 여성 건강 분야는 고위험 신생아 임산부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그리고 산후조리, 건강검진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야는 관련 법제도의 개편, 그리고 차별 없는 포용성 강화 등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과 그리고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그 저출산과 관련한 부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구체적인 그 통계 분석 자료를 다 싣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혼인율은 부산은 전국에 비해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혼인 연령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관리자와 전문가의 혼인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그 이외의 직종은 혼인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절반을 차지하였던 무직, 가사, 학생의 혼인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에서 직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잘 아시겠지만 합계 출산율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고 출산 연령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젊은 층의 출산율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첫째아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출생 성비는 셋째의 경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불균형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의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특히 20대와 40대 여성 인구수와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대 도시 중에 20, 30대 여성 인구 비율이 6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은 7천여 명, 그리고 여성은 4,500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혼부부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늘어나지만 신혼부부가 출산하는 자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인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그 안전망이 취약한 편입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제도 활용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산의 노동 환경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집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위치라든지 크기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에 따라서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계약 비율이 그에 따라 낮은 상황이고, 그러나 앞으로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결혼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의 양육교육 부분은 국공립 비율이 11.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환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과 건강에 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은 부족하고 영아와 모성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낮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자신의 생활을 구속하고
손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부산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부산의 고용, 주거, 일, 가정 양립의 불안, 그리고 보육, 돌봄, 교육의 부담, 그리고 건강, 안전, 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부산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산 시민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 조사 결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미혼과 여성,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불안정이 높고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는 95% 정도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로 부산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응답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의향은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은 그러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양육과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데 대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자녀 양육의 비용, 시간, 환경 3요소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높고 시간은 부족하며, 그러나 이제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반대로 살펴보면 일자리 환경이 가장 부족하고 보육, 양육 환경, 출산, 보건, 의료 환경 순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산은 자연 환경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값 등 주거 환경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은 37%, 그리고 직장 가정생활 병행이 어렵다라는 응답은 34% 수준인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경력 단절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 경우, 그리고 남성의 경우 이러한 제도 사용을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가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높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은 혼인율, 출생아 수 감소,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대부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또한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자녀 양육 정책의 목적은 일, 가정, 양립, 병행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한 부산의 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이외에 4개의 그룹에 대한 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창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말단위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말단위 청년의 스타트업 등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분들은 마을 단위 돌봄 공간의 필요성, 그리고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여성인권 종사자 그룹의 경우는 기존 미혼모 시설의 기능 전환의 필요성 속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전문가 조사 결과로 요약을 하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결혼, 출산,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고 하며 남성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차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앙의 저출산 정책의 변화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중앙의 저출산 기본 계획의 경우 1에서 3차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3차 기본 계획 중간 시점에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주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었다는 뼈아픈 반성이 있지만 그간 아동 양육 그리고 돌봄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청년 생활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도록 그리고 포용적인 가정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반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 인식과 정책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정책의 포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과제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년을 비롯한 핵심적인 정책 수요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 현재 4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중앙정부가 가장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 관점의 전환입니다. 개인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입되면 산출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접근을 지향하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정책 영역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정책을 모두 고려하면서 삶의 질과 성평등을 어떻게 객관적, 주관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고 청년들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1에서 3차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출산 결혼 장려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또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이제 정책들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출산 장려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육과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균형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출산 진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사업들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또한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출산율 중심의 인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 해결 노력이 역시나 미흡했다. 그리고 정책을 시간 비용 서비스 이런 다양한 차원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는 시각 그리고 정책들 간에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이 경쟁이 아니라 상생 그리고 여성과 가족, 아동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차 저출산 종합계획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 분야 4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3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을 분석을 했는데 사업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일부는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 69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84%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90% 이상 집행한 경우가 85%로 나타났습니다.
그 저출산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대략 한 해에 2,300억에서 2,900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높은 영역은 보육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은 영유아 예방 접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그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보다 전문가분들이 좀 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있고 가장 높은 그 부족하다는 정책은 일자리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은 상대적으로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전문가의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확대 의견이 낮았고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출산용품 이러한 비용 지원의 경우 전문가보다는 시민의 경우 확대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이런 양육 비용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데 동의는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을 그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부산시의 사업이 이벤트성 그리고 직접적인 장려 사업은 중단이 되면서 반면 주거 지원이나 이런 건강 지원, 일상의 균형 지원이 확대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일자리 부분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일상의 균형에 대해서 보다 예산 투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정책을 4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때 삶의 질과 성평등을 부산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리고 부산의 저출산을 보다 더 이제 원인적인 근본적으로 부산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와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4차 저출산 종합계획의 비전은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목표는 삶의 질,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이 속에는 주요 정책 대상인 아이와 부모, 그리고 여성, 청년에 대한 그 대상들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영역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돌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족 영역, 직장 영역, 사회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건강한 출생입니다. 건강한 출생은 모든 임산부와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가지 세부 전략이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들이 11개 정도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아가맘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형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난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난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위기 소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돌봄은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돌보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성과 돌봄의 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6개 세부 전략에 대해서 20개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크게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의 강화가 보육은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부산의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돌봄 시설, 돌봄 기능들이 굉장히 좀 분산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대상과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을 통해 부산형 돌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 돌봄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신규 과제가 신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그 일회성 지원금을
다 같이 키움 수당으로 확대 개판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맞춤형 양육 서비스의 경우 돌봄 대상의 사각지대로 있던 입원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부분, 그리고 가사 부담을 줄여주는 가사 서비스 등의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위한 시책을 더욱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희망 청년의 경우는 청년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정책 부분은 부산시의 인구정책에서도 함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서 일부분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의 경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신혼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평등한 가족 문화의 경우 2개의 전략과 6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모 교육 등 가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다양한 평등 가족에 대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육아 멘토 제도 등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번 저출산 계획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빠 남성 육아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부산시가 하고 있던 사업들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 확산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는 일 돌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 친화 기업을 더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인증 기업을 발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 친화 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여성 고용 환경에서 평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고용 평등에 대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산 특화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심 안전한 사회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활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지원 사업에는 전반적인 여성 성폭력을 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양성평등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더욱 잘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놀이 환경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아동 학대와 같은 부분도 부산이 제로 도시를 이제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 체계들이 있습니다. 민간과 지역, 정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더 구축을 해 나가며 아동 가족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민간 지역 협력 체계의 경우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 인구 대책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실질적인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군과도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보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놓고, 그리고 부산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돌봄 전담 부서라든지 행정 체계의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변화된 사회 흐름에 맞게끔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이를 통해 아동 가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적인 과제를 아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출생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부산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대상별, 일반, 장애인, 그리고 위기 소외에 있는 임산부가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고, 이는 기존의 아가맘 센터를 활용을 해서
더 체계화된 임산부에 대한 등록 관리하고 연계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부산시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의 경우는 부산형 돌봄 체계가 돌봄의 균형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프라 분야에서 공공성과 보육의 질, 그리고 마을 돌봄 체계, 그리고 그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부담을 더욱더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비용 지원도 보다 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지원의 경우도 이러한 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의 경우 일과 주거를 통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결합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영역, 그리고 직장 영역, 우리 부산시 사회 이 세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 평등한 가족, 그리고 아빠 육아의 확산, 직장의 경우도 평등한 직장 환경, 그리고 이상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 환경, 그리고 여성 가족 친화적인,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는 어떤 산업 구조로의 개편, 그리고 사회가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아동들이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발표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서 익숙하지 못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제가 발표회나 토론회를 한 이래 정말 처음입니다. 거듭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앞으로 좌장이신 전영주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정돈하고 저는 좌장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라대학교 전영주입니다.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의 문정희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문헌 분석과 통계 자료 분석, 그리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와 공청회 자료까지 정말 광범위한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연구진들이 단연간 이 저출산 대응 연구에 대한 노력과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하실 전문가분이 5분 계시는데요. 오늘 프로젝트 빔의 문제로 약간 지체되어서요. 토론 시간을 한 분당 5분 정도씩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6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앞서 지금 온라인 공청회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의견 주셨는데 1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동글동글님, 다 같이 키우는 부산을 기대합니다. 미유님, 돈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둘째 가자님, 기준소득 150% 초과되는 맞벌이 부부도 아이 돌봄 비용 정부 지원을 일정 부분 해주신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 육아휴직 의무화하는 사업장 증대, 그리고 휴직자 자리 결연 대책 마련돼야 합니다. 육아비용 지원 확대 관심 갑니다. 고용불안 해결된다면 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등등의 많은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의견을 올려주시면은
다시 한번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또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이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순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민 선생님께 첫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참 제가 무감각하고 무신경했다라는 깊은 반성을 하는 사실 계획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공청회 등이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그 목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우리 이제 그 부산시와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 건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저출산 문제가 그 부산 시민 전체 그리고 그 특히 부산시가 당사자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 당사자성을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발현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부산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맞고 부산시의회 또한 크게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씨를 뿌린 자가 수확을 하는 것이 진정성이라 놓고 본다면 과연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과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얼만큼 투자하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의 시점이 아마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340만이었던 부산시 인구가 이제 330만으로 떨어지고 곧 머지않아서 그 300만이 하회할 거라는 예측은 그걸 돌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산시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정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투쟁적으로 전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관행에서부터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시간을 지연할 뿐이지 도시가 결국 소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조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좋은 일자리와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8남매, 8남매, 10남매 등이 보편적이었던 저희 부모 세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남매, 4남매가 보편적인 저희 세대 때 과연 현재보다 나은 일자리가 있었고 현재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본다면 저출산 문제를 부문별로 그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 아니면 양적으로 결핍이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출산의 가장 커다란 본질은 그 국가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총합이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로 그 돌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 또한 이렇게 공급 확대, 서비스의 공급 확대라는 양적 완화 정책도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대중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공인, 국가와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의 질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그 본질적 문제가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결핍은 절대적으로 개인에게 그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불평등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 빈곤은 개인에게 불행감을 주는 것에 그친다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은 결국은 공동체의 동질성을 파괴하는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현재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동질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회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접근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결핍의 해소라는 부분만으로는 결국은 이 저출산 대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효율성, 투입 대비 많은 성과를 낸다는 이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이제 모든 위험을,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협 요인들을 그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전가했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불안에 이렇게 감금시키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이 시장 권력과, 그리고 그 시장 권력의 논리를 정당화시켰던 정치 권력, 그리고 그 행정 권력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들에게 이제 집중되었고, 그 결과가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노정되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의 책임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효율성, 만능의 시대가 아니라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의 공공의 책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연구의 사전 연구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만,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서 공공의 역할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 시장 권력에게 자비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주거 환경, 저렴한 주거의 공급이 과연 자본 권력 등 시장 권력들이 바라고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 들고, 이런 문제의 적극적 조정자뿐만 아니고 해결자로서의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사실 고민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우선적인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의 개선, 그리고 권한의 확대 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함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박탈시켰다라는 기성세대로서 깊은 반성이 듭니다.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된 우리 사회 현실에서 지금쯤은 특히 이제 OECD 국가로서 고민해봐야 될 그들의 문제는 이 사회 불평등 계수인 지니 계수와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 특히 지역 내에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등이 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것이 아마 부산과 서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도시의 가장 커다란 특성은 저는 서울과 부산이 그만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도시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이 수반된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는 부산시의 경우는 여성가족국 단위의 해당 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정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지표로서 활용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토론자분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맡고 있을 정도의 이 문제 국가적 단위에서의 실행력과 기획력들이 함께 담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부산시는 여전히 인구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기보다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성인지 예산서 등에서 성평등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이 저출산과 관련된 출산 장려 예산서 등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각 사업별에 있어서 지금도 인구정책 역량평가는 합니다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 신규 사업 등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조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 내년도 이 4차 저출산 종합 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도를 부산의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년으로서의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고 조직과 인력, 그리고 정책적 의지 등을 직결해야지만 부산이 새로운 그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부산이 미래의 부산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미래의 부산이 지난 부산의 과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산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뿌리 깊은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와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에서 그 다양한 정책들을 봤습니다만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볼 때마다 절박성과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 구체성은 늘 이렇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절박성에 대한 공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의 형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정책 방안들이 그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 저희 의회도 이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민 위원장님. 부산시가 정책 실행에 과감해야 되고 사회 불평등의 해소가 저출산과 관련된 근원적인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계를 확인하시면서 5분 토론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연구원의 김경수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아마 부산시 인구 대책 관련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인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정희 박사님이라든지 같이 한번 공동 연구를 그 당시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인구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두 가지로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뭐 지금처럼 심각하다라는 그런 그때도 인구대책위원회들 전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했던데 사실은 그때 한 번 하고 나게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성 그런 거는 조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구정책팀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분이 부산에서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부의 세미나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다다음 주에 또 올라가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 199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에서 현재 인구가 5,17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30년간 늘어난 인구가 한 830여만 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인구하고 인천의 인구를 더하게 되게 되면은 그 숫자와 같습니다. 늘어난 숫자가. 즉 30년 동안이면 거의 한 세대가 다 바뀌잖아요. 태어난 애가 결혼을 할 정도의 그 30년 동안에 부산의 인구는 몇십만 명이 줄고, 특정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수도권의 인구가 다 늘어났다 하게 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또 거기서도 또 치고받고 또 서로 뺏고 뺏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왜 다리를 잡고 안 놔주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도 심각하다 해가지고 2015년 같은 경우 도쿄 인구가 12만 명이 10만 명대를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마스터 보고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대응을 했거든요. 우리는 한국 전쟁 끝나고 6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20몇만 명씩 늘어났어요. 매년 수도권에. 그래도 눈도 검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막 우리가 인구 감소한다고 대책 아무리 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 학위 논문이 인구예요. 인구 예측 쪽인데 부산에서 이걸 하다가는 나는 맞아 죽으니까 인구 이야기를 한 번도 안 꺼냅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보고서도 안 쓰려고 하고 그랬는데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자꾸만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작년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그때 했을 때 인구 대책을 갖다가 그 국가 그 불균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부산의 인구 대책은 청년 유입 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걸 해서 비전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기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삶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정부 정책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출생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안 그러고 선진국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에서도 다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의 영역이다. 이거는 정부가 직무유기입니다. 왜? 다 그런 유럽이고 선진국이고 일본도 1.5 내외 정도는 다 돼요. 우리는 0.8을 왔다 갔다 하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도시가 존재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우리 계획에서도 지금 그런 걸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시간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선생님, 인구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5분 안에 준비한 내용을 얼마나 다 소화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고요. 토론문에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대부분 담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토론문에 접근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PDF나 나중에 올려진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부산에서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들, 그리고 그 배경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다 공감을 하시고 보셨겠지만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라고 사실 출산하고 연결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과 행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지표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 비교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현실이 굉장히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동안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이 저출산 분야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로서 나는 뭘 했나라는 부끄러운 마음도 한편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론적인 접근 논의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삶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사업들 하나하나 향후에 5년 동안 시행해야 될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이것만 잘 시행이 돼도 변화가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게 분명하게 좀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들도 사실은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이걸 수행하는 인력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의 그런 사업들
작은 소규모의 사업들 하나하나 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저는 기존의 정책 단위라든지 기존의 전달 체계들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역할들을 잘 수행하시면 되는 거고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지금 평균 한 명도 안 되는 지금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보고서 안에서는 특단의 조치는 사실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는 연구진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연구가 수립되고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틀을 깨뜨리는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5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저를 또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과연 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도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 장려 얘기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것처럼 우리 자체도 이게 20년 동안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관성화되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구조적인 것들, 산업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육아 돌봄 비용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시스템 이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20년 동안 해왔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게 5년 동안 과연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연구진의 만들어내는 연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책 그리고 정치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 앞서 발표하실 때는 조례 개정을 굉장히 이제 여건 조성해서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모든 거의 출발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고 부산시에서도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법을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봤는데 사실 너무 빈약해요. 네, 과연 이게 출산 장려, 결혼 장려, 심지어는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내용을 2015년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2015년이면 청년 여성들이 사실 결혼 장려, 출산 장려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이게 왜 국가에 마치 의무인 것처럼 해야 되느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반발이 큰 상황에도 이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청년의 가치, 변화하는 가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저는 정책 효과로도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하고자 한다면 정책 수요자나 변화하는 시대 가치에 맞춰서 조례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정책의 출발이자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과감하게 바뀐 방향성을 포함해서 이 바뀐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성평등의 가치를 담아서 비전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조례에 보면 시민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이. 근데 시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 아이 낳고 키우는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거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 지적하신 수많은 요인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 저출산 자체를 극복한다면 그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저는 조례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은 출산 양육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고용정책, 주거정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산 양육 정책을 넘어선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국 안에 출산보육과로는 한정적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정말 추진해 나가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시장 직속에서 꾸려져서 전 분야를 아울러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출생, 아동 건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여전히 모성 사망비가 부산이 특히 이렇게 높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신문에도 한 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높은데 OECD 평균이 6명인데 부산이 20.9명이라는 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건강을 지원하는, 단지 난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난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서 건강한 출산을 선택하고, 그리고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들이 지원돼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동돌봄 인프라 개선, 네, 국공립 어린이 확충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확충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말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한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이 과감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들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외 아동, 그리고 소외된 그 집단,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가정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출생 아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포용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혼부부 중심이고 미혼모나 다문화 가족은 별개로 여겨지는 이런 용어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모든 아동과 모든 이제 그 산모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포용이라는 의미, 그리고 평등한 문화 정책, 가족 유형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포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미 교수님, 시대 가치에 뒤떨어지는 저출산 정책 반성하고 체질을 바꿔서 인권, 성평등 등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기본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출산 양육 정책을 넘어 고용, 주거, 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 변정희 상임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말을 빨리 하는 것으로 5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기 있기에 토론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정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년으로 2021년이 그런 좀 새로운 정부 대책을 세우는 원년으로 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혁신이 저출산을 저출생이라는 언어로 좀 바꿀 정도의 혁신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좀 그렇게 용어 사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출생 종합 계획만 놓고 봐도 그 김영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아찔한데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서 놓고 보면 부산의 지표는 더 아찔하고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게 이 제4차 종합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4차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 외에도 간접 지원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가 과정에서 이게 단기 과제, 장기 과제,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한 좀 섬세한 접근과 개발이 있어야만이 이것의 성과를 좀 볼 수 있고,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걸려야지 성과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좀 인내심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반가웠던 것은 성평등 부산 실현이라는 목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대두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못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되어서도 임신 출산 문제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취업 면접 과정에서 결혼은, 출산은, 남자친구는 이거를 면접 질문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 성비를 공시한다든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좀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 육아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고 성별 분업을 해소하는 부분도 좀 미시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조치로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아시다시피 80~90%가 대기업이 아닌데, 그러면은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이거를 견인할 수 없으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계획만으로는 좀 약간 캠페인성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남성 육아를 조금 더 당연시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획 안에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이제 가족 다양성 개념과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입니다. 아까 김영미 교수님께서도 이제 모든 정책을 좀 아동 권리 보장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자문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다양성 개념 역시 굉장히 이제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된다고 이제 가족 개념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온 바가 있는 만큼 이제 가족 다양성 개념 확장을 위한 좀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암울한 상황,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키우지 못하거나, 굉장히 아시잖아요. 당근마켓에 20만 원의 아기를 판매한다는 기사와 창밖으로 신생아를 집어 던져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그 여성의 책임이나 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대부분 본인이 낳고 기를 것을 예상해서 좀 지원책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낳았지만은 키우는 여건이 안 되는 이제 산모들과 이 가족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던지고 있지만, 그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신 바 있는데, 부산은 그런 어떤 뉴딜 정책을 실현할 기반과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뉴딜 정책과 같은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곳이야말로 바로 돌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생과 고령화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돌봄 문제를 뉴딜이라는 새로운 계약 형태로 사고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도 좀 선제적으로 좀 뉴딜을 사고하는 이때의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좀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용어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영어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적 참 좋다. 출산은 여성 문제 같음이라고 해주셨어요.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인경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장인데, 사실 앞서 토론하신 분들처럼 제가 몇 년간 인구 문제를 연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방학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문제 쪽으로 이제 더 그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할 수는 없고, 또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조금 더 실행성을 실행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 문제도 사실 이 출산 문제하고 굉장히 저출생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여성 가족국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부산시정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종합적인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건강도 사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이제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게 건강 정책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라는 그 발목이 잡히는 거죠.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그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담보를 할 수 있지만 이 실행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행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제 그동안에 그 많은 예산과 뭐 이런 그 인력 이런 정책들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효과의 문제, 정책은 많은데 효과의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계획의 어떤 포괄적이고 실행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이 종합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포괄적이지만 실행성을 좀 더 가지려면은 참 저도 건강 문제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그 종합계획, 저출산 종합계획 안에 좀 기본 추진 원칙이라는 걸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도 보면은 저출산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이 조례의 계획 안에 이런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여주신 그 보고 내용 중에 보면은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거는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떠한 기조에서 추진을 하고자 한다 하는 거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런 그 계획을 만들 때의 어떤 추진 방향이라기보다는 이 이 사업 계획, 이 종합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건데 실제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질이라든지 효과는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저출산 종합계획이 실제 뭐 이 분야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고 인식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럴 때 종합계획 안에 이런 명시적인 가치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건강종합계획 2030 저희들 이제 건강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을 넣어주는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워낙 이런 일들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동안 못했던 일입니다. 이걸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30을 준비하면서 실제 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든지 많이 말씀하셨던 건강 형평성 제고라든지 뭐 부분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타 계획과의 공유 이제 거버넌스, 연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실행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뭐 지역사회 복지계획, 경제, 문화 이런 쪽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여기 나온 그 저출산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똑같이 공유되고 같이 추진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5분 지났네요. 예, 간단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서로가 계획을 공유하고 연계하고 계속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이런 계획을 만드실 때 다른 분야에 아까 모성 사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성 사망도 보건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접근이 건강 분야에서 잘 접근하기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가 필요해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이런 관련되는 분야들만 모아서 주기적인 연계 포럼 이런 것들을 좀 계획 안에 좀 넣어 주시면은 이 계획이 이제 발목을 잡기 때문에 또 우리 추진을 하잖아요. 어렵지만 이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시장 직속 뭐 저출산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 직속 건강도시위원회인데 그걸 뭐 몇십 년을 얘기하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건강보다는 훨씬 이 인구 문제는 더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 주시면 건강도 좀 따라 붙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실 저희 지금 여기서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사회적인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도 삶과 뭐 어떤 출산 양육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코비드 19 사태 같은 것도 지금 초래가 되면서 우선 급한 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방역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왜 코비드 19이 생겼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실제 생태계 파괴라든지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방역과 치료제, 백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비드 19이 나오면서 어떤 이런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사회학자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들 그런 얘기합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사람들 우선 구해야 되니까 급하게 맨날 건져서 심폐소생술만 하고 있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가를 그때 어떻게 알고 대책을 세울 거냐. 우선은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이렇게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오고 있느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만 내가 사람만 건져 올리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뭐 출생 이게 대한 지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는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지고 이런 출산, 양육, 삶 이런 데 대한 가치관, 성찰,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이 가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보건의료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 온라인상의 질문과 의견이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부산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예산 확보 노력 위해 시의원님들 노력 필요할 것 같다. 뭐 등등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이 질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을 좀 발표자님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현금 지원이 너무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돈 더 준다고 애 안 낳는다라는 인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출산지원금 확대해야 된다. 뭐 등등 이 현금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예, 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현금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도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시에서도 일회성 지원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인 어떤 수당으로의 전환을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인 정책은 이런 이제 비용, 시간, 인프라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제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해서 아이를 낳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뭐 보육, 돌봄, 인프라 시설을 지금까지 많이 확충을 했는데 그런 투입이 있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의 결과를 출산율로 두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인프라와 비용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보다 더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용에 대한 지원 자체가 조금 기존의 이제 일회성을 벗어나서 조금 지속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영아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미 컸을 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보다는 아이가 어릴수록 영아기에 이런 지원들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는 초기, 그러니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 또한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이제 낮은 상황에서 첫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아기, 가족 형성 초기에 있는 부모에 대한 비용 부담이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어릴수록 실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육아휴직은 굉장히 그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좀 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네 번째는 어쨌든 그 미래 가족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청년인데, 청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키워나라는 걱정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그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청년들이 또한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들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부산의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정책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비용적인 지원에 있어서 부산시가 조금 더 투자의 관점에서 기존에 어쨌든 일회성이 정책의 효과성을 많이 이제 나타내지 못한다면 조금 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많은 분들에게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출산 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내용은 훌륭하나 이것이 부산시에서 얼마나 잘 실행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견 주신 참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